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생역사 토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미정신과 만나는 공간미학 한계마을 주제로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곳 한계마을에 와보니까 이 마을이 주위 경관과 아주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이곳 한계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있는 이 한계마을은 오래된 그 전통마을입니다. 대략 한 570년 전쯤에 조성된 것으로 전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마을로서 국가문화재인 곳은 8곳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그 집들이 있어서 되게 18세기에 지어진 한옥들인데 또 많은 제실 이런 전통 공간에서 그 18세기 일상 또 신념,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 가볼 진사댁으로 이동하실까요? 네, 그렇죠. 교수님, 여기가 진사댁이잖아요. 아까 지도를 보니까 교리댁이나 뭐 한주종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이 붙어져 있던데 그 집에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 따로 있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그 태코 붙이는 방법은 안주인의 출신 마을이나 그 출신지 면소재지의 이름을 따는 경우입니다. 이제 우리 한계마을에서는 하회댁, 월곡댁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일반적인 게 그 주인의 관직을 따는 방법이죠. 뭐 장관댁, 뭐 교수댁 이런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한계마을에서는 딱 한 집밖에 없습니다. 교리댁이라고 그 댁의 주인이셨던 이귀상이라는 분이 교리라고 그 궁중의 문헌을 관리하는 정오품 관리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한계마을에서 가장 많은 태코는 그 주인의 호를 딴 겁니다. 뭐 응화종택이니 또 한주종택 뭐 이런 집들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응화종택의 그 응화 그 이 원조라는 분은 사실 고위직을 지냈던 분입니다. 공조판서, 지금 치면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자리인데 그 관직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자기 호를 붙인 게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교수님 들어오다 보니까 문의 문살 무양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특이한 것인데 이게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한계마을에서? 그 한계마을의 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취향 또 미학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그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집들에서 그 개성과 그 취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창살입니다. 그래서 이 댁의 경우에, 이 진사댁의 경우에는 밑에 그 만자, 이게 이제 중국 발음 완인데 그것을 모티브로 하는 것을 우리가 완자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쓴 게 아니고 그 위에는 그 새살문이라고 이제 얇은 그 창살을 구성하는 건데 여기처럼 이렇게 격자로 구성한 그걸 격자살이라고 하는데 격자살을 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서로 다른 디자인을 결합해서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들에서 뭐 더 특이한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새살 문양을 완자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계마을을 둘러보면서 교수님 나머지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답사장소인 응화종택에 와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 마을의 돌담길이 참 멋지고 예쁘더라고요. 혹시 이 길이 어떤 규칙이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그 전통 마을의 길은 이제 마을 입구에서 시작해서 대개 그 종가를 향해서 그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종가 높은 곳에 있죠. 네. 한계마을의 경우는 입구가 그 동쪽, 서쪽에 이렇게 두 군데에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마을길이 시작되는데 네 갈래로 두 갈래가 이제 네 갈래가 됩니다. 네. 이것을 마을 안길이라고 하고요. 마을의 어떤 중심도로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주거 접근로, 우리가 샛길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갈라져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마을에서는 이 샛길이 여러 집이 공유하는 길이 아니고 네. 한 집을 위한 접근로로 막다른 골목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주택은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가 더 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곳 마을에 있는 집들은 안채가 오히려 더 큰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안채가 큰 집이 몇 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응화종택입니다. 되게 그 공간은 그 위계, 또 사회적 관계, 또 지위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한옥에서는 첫째로 높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치, 또 규모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한계마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집이 그 안채가 오히려 사랑채보다 크고 또 기단도 높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그 여성들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고 낮은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밖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통제됐을 뿐이지 그 주택 안에서 살림을 할 때는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이 응화종택인데 규모도 클 뿐더러 그 기단의 높이도 사랑채보다 안채가 높습니다. 지금 안채의 안마당이 그 바닥이 좀 돋아져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실제 과거에는 두 단으로 높은 기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응화주택의 공간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집 속에 또 다른 집이 있네요. 이런 구조를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집 속에 이렇게 담으로 둘린 그 영역을 만드는 것은 이제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응화종택에서는 현 그 거주하시는 분의 8대조 되시는 돈제 이성문이라는 분이 거기로 이렇게 분가를 임시로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무관으로 재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영주의 사도세자 그 사건이 있는데 네. 그때 거기에 반대하신 그 탓으로 그 네. 파직을 당하고 여기 이제 오셔서 이제 응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독립된 데서 조용히 계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독립된 영역을 만든 건 우리가 교리댁에서도 볼 수 있고요. 거기는 서당의 영역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부하는 곳. 그리고 월곡댁이라고 저 뒤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또 별채 영역을 만들어서 뭐 특별한 그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게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네. 교수님, 보통 이런 집의 대문은 남쪽에 위치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응화종택은 특별하게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대문이 이제 남쪽에 있어야지 전면으로 이렇게 집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데 뭐 특별한 그 기록이 있진 않지만 그 당시 상황을 정치적 상황 또 이 사회적 관계를 보면 좀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응화종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의 그 증조부 되시는 분이 이제 돈제 이성문이라고 무관으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파직돼서 사도세자 그 어명을 그 어긴 그 죄로 네. 파직돼서 내려오셨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17세기 말부터는 그 서인 중에서도 이제 노론 그 우암 송시열계가 네, 네.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지역은 그 주리론을 숭상하는 퇴계의 그 악파들, 네. 그 이분들이 이제 남인을 의 어떤 분량을 갖고 있는데 그 남인에 속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돈제도 이제 남인 그런 계열의 그 분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이 마을에 몇 집이 그 당시에 주류인
노론을 신봉하는 노론에 그 속한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 집이 바로 남쪽에 있는 교리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대문을 내면 그 교리댁으로 오가는 많은 그 소위 노론의 인사들과 마주치거나 또 불편한 그 입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조용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과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한계마을을 쭉 둘러다 보니까 각 주택별로 그 한옥에 다양한 현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현판은 뭐 집에 하나 있기도 하고 뭐 방마다 있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것은 그 거주한 사람이 그 내세우고 싶은 어떤 생각 또 뭐 삶의 신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집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해 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한주종태에 가면 주리새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리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대대로 사는 집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한주정사라고 정원이 잘 꾸며져 있는데 네. 거기는 조운 헌도제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조는 이제 뭐 본받는다, 따른다는 뜻이라고 했을 때 바탕을 둔다는 말이고 운은 주자가 강하게 했던 운곡. 이게 주자의 호이기도 합니다. 운곡 산인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주자의 학설을 바탕에 두고 거기서 도는 도산, 퇴계를 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퇴계의 주리론을 따르는 그 정자, 집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특성,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학문하는가 이런 것들을 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교수님,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마지막 답사 장소인 한계마을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한 한주 정사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와보니까 정자도 멋있고 연못까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마을에 있는 뭐 정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마을 정자는 마을 입구 부분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사회적 공간이 되는데요. 네. 이 경우는 지금 그 한주 종택과 연결되는 그 같은 나란히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택에 딸린 정원이자 어떤 사회적 공간 또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한판에 좋은 헌도제 뭐 이런 한판을 봤을 때는 아마 학문의 그 토론과 그 대화의 장소로도 사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주 이진상 선생은 이제 근세 유학자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꼽힐 정도로 큰 학자였고 네. 많은 제자들이 여기 기숙하면서 그 공부를 배우고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학습의 공간 또 그 토론의 장소로도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주종택이 종갓집인데도 불구하고 소술 때문이 없던데 뭐 선비 정신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건가요? 원래 소술 때문은 종 2품 이상의 그 벼슬아치들이 그 가마를 타고 갈 때 이렇게 들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평대문이면 머리가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문 칸만을 주변 행랑보다 한 칸 높인 대문인데요. 이게 나중에 그 19세기 후반이 되면 뭐 잘 지켜지지가 않고 네. 심지어 뭐 중인 계급에서도 이렇게 소술 대문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 댁을 중건하고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한주 이진상 선생은 학문은 높은 분이고 뭐 네. 근세 유학자의 세 분 중에 한 분을 꼽히는 분이지만 이렇다 할 벼슬은 한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원칙을 지켜서 평대문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교수님께서 특별히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계마을이라는 좋은 마을을 봤습니다. 이 마을에서 성리학적인 원칙이 공간으로 어떻게 표현됐는가, 그리고 그 당시 일상과 신념과 철학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특히 창살의 디자인에서 봤지만 그 당시 취향과 미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그 경지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교훈을 주고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마을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지금 한계마을은 뭐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잘 보존하고 일상에서 이렇게 활용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관람과 체험의 장소로 제공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한계마을에 와서 전통 마을과 선비 정신에 대한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조들이 향유한 별천지 세계 전통 정원이라는 주제로 신상섭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한계마을에 있는 한옥 중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집을 와서 지금 내부 구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집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한옥은 기단, 또 몸체, 네. 지붕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이 몸체하고 지붕은 이 소위 목 가구조입니다. 네네. 나무의 뼈대 구조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한옥의 구조를 파악할 때는 석가래를 받치는 도리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 보면 석가래를 받친 도리가 맨 위에 있는 종도리, 네. 그리고 중도리 두 개, 네네. 처마도리 두 개에서 5개입니다. 아. 이런 집을 오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리라는 뜻입니다. 량은 일고주 오량집이라는 구조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그 조선시대 후기의 민가의 가장 일반적인 규모와 격식의 구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간 일고조 오량이면 어떻게 되냐면 퇴가 앞이나 뒤에만 있고 네네. 그 칸칸이 있는 경우인데 네. 여기에서는 칸을 2개로 구성을 해서 하고 앞에 이렇게 퇴마루를 퇴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9세기가 되면서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넓게 쓰기 위해서 길이는 일정하지만 두께를 깊이를 늘리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겹집에 가까운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한계마을이 조성되고 많은 집이 지어졌던 18세기 후반 네. 또 19세기 초의 전형적인 한옥의 그 발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